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때는 지금으로부터 9년 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살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겪은 소름 돋는 경험담에 대해서 제보하겠습니다. 지금은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살고 있지만 중학교 3학년 때의 저는 그닥 모범생은 아니었습니다. 애들을 때리거나 돈을 뺏거나 하는 그런 부류는 아니었는데 어른들이 하지 말라는 술, 담배 같은 거를 다 몰래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동네에서 걸어서 20분만 가면 공사가 중단된 폐 아파트 단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서부터 거기 있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와 친구들에게는 그곳만큼 몰래 담배 피고 술 먹기 좋은 장소가 또 없었죠. 그래서 줄곧 그 폐 아파트에 친구들과 모여서 우르르 들어가곤 했는데 때로는 거기서 사람을 마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보통 출사라고 하죠. 되게 고전적이거나 옛스러운 분위기로 사진 촬영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흉가 체험하는 사람들처럼 잠깐 구경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저희보다 한참 어른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보이면 안 보이는 호수로 들어가거나 숨을 죽이곤 했습니다. 하여간 저희는 학교가 끝나면 종종 그곳에 들려서 놀곤 했고 늦어도 한 7시, 8시면 희희낙낙거리다가 집으로 돌아가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루는 다 같이 아예 늦게까지 놀아보자고 날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은 학교에 가지 않는 날이어서 저는 부모님께 친구들과 함께 찜질방에서 자고 오겠다고 하고 그렇게 밖에 나왔어요. 다른 친구들도 각자의 핑곗거리를 만들어서는 다 같이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중2병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지금 생각하면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애들이랑 다 같이 소주랑 과자 몇 개 챙기고 그리고 돗자리, 손전등까지 챙겨가지고는 다 같이 그 폐아파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인원은 총 6명이었고 5명은 남자, 그리고 1명은 이 녀석들 중 하나의 여자친구였어요. 그렇게 다 같이 아파트에 들어가서 저희들만의 작은 일탈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평소보다 시간이 훨씬 늦은 11시쯤이었습니다. 그렇게 늦은 시간에 그 폐아파트에 있었던 적은 저희 모두 처음이라 유독 더 고요하게 또 약간은 무섭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맞다. 그리고 저희가 있던 곳이 아파트 3층에 있는 끝방이었어요. 3층 정도면 밖에 사람이 오나 안 오나 소리를 듣기도 좋고 숨죽이기도 그리고 장소를 이동하기도 참 용이하다는 저희만의 계산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깊어갈수록 여기에는 누구도 안 오겠다라는 확신이 든 저희는 게임을 하나 시작했습니다. 그 게임이란 가위바위보로 해서 진 사람이 저희가 있던 방의 반대편 복도 끝방을 혼자서 다녀오는 거였어요. 그렇게 다 같이 가위바위보를 했습니다. 근데 유일한 홍일점이었던 제 친구의 여자친구가 가위바위보에서 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여자라서 봐주는 거 없으니까 얼른 다녀와 막 하면서 이렇게 부추겼는데 얘 남자친구가 같이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주 한 잔씩을 마시게 하고 그걸 수락했어요. 그렇게 그 커플은 복도 반대편 끝에 있는 방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야, 너네 뽀뽀하고 오면 반칙이다. 그리고 남아있던 친구들 넷이서 쟤네 분명히 엄한 짓 하고 온다 하면서 막 낄낄거리고 있었어요.
사실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얘네가 진짜 뽀뽀하다 잠이라도 들었나? 갈 때는 분명히 얘네 발소리가 났거든요. 근데 돌아오는 발소리가 전혀 나질 않는 거예요. 그냥 빨리 걸으면 1, 2분이면 다녀올 거리인데 한 5분쯤 지났을 때는 얘네가 그냥 서로 꽁냥꽁냥 하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한 10분이 지나도록 얘네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되게 가까운 거리에서 갑자기 비명이 깍 하고 들리면서 이 커플이 저희 방으로 막 뛰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얘들아 빨리 튀어 얼른 이러면서 미친 듯이 뛰쳐나가는 거예요. 저는 일단 비명 소리에 너무 놀랐고 그 순간 혹시 경찰이나 어른들이 들이닥쳤나 하는 생각에 일단은 사력을 다해서 튀었습니다. 그리곤 약속이라도 한 듯 저희가 평소에 자주 가던 공원에 다 같이 다시 모였어요. 그런데 여자애는 펑펑 울고 있고 제 친구 남자애도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고 그 친구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나랑 진주랑 분명히 복도 끝까지 도착했거든? 근데 3층 복도 끝 천장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야. 우린 너희들 중 하나가 4층에서 괜히 우리 겁주려고 장난치는 줄 알았어. 그래서 진주랑 나랑 역으로 놀래키려고 숨죽이고 4층까지 올라갔거든? 그런데 4층에 아무도 없는 거야. 눈치채고 숨었나 싶어서 3층에 내려와서 계단 앞에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거든? 근데 다시 멀리 3층 복도 끝에서 쿵쿵쿵거리는 소리가 나서 너희가 역시 4층에 있었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점점 소리가 가까워지는 것처럼 느껴져서 손전등을 켜고 3층 복도를 비췄는데 웬 남자가 천장에 머리를 쿵쿵 찌우며 다가오고 있는 거야. 그 말을 들은 저희들은 2번 다시는 그 폐아파트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른 친구들 사이에서 들은 이야기론 이게 진짠지 아닌진 모르겠지만 그 아파트 공사가 중단되기 이전에 한 공사장 인부가 고층에서 작업을 하다가 머리부터 떨어져서 즉사를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본 건 그 인부의 영혼이었을까요? 아니면 조용한 곳을 찾아 들어온 어느 잡귀였을까요? 이건 우리 동네 괴담인데요. 제가 사는 동네에 한 아파트가 있어요. 제2아파트인데 여러 동 건물이 모여가지고 단지를 이루고 있는 아파트예요. 이 아파트 단지의 모든 건물은 15층짜리 건물인데요. 단 한 동, 건물 딱 하나만 14층이에요. 그 아파트 바로 옆에가 산인데 그 가파른 산비탈 쪽으로 214동이 있었는데 딱 그 건물만 14층까지밖에 없습니다. 처음엔 왜 거기만 14층인지 아예 의문조차 품지 않았어요. 그냥 궁금하지도 않았고 그러려니 했거든요. 하지만 당시 저희 동네 아이들 사이에서 돌던 소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야, 너희들 왜 저기 제2아파트 214동만 14층까지 있는 줄 알아? 그 이유는 다음과 같더랍니다. 이 제2아파트가 처음 지어지던 무렵에 214동 역시 15층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고 그때는 건물이 14층을 공사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15층까지 올리는 작업을 앞두고 있을 때였는데 당시 공사 중에
인부 한 분께서 그만 14층에서 떨어져서 그대로 죽고 마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고 공사를 마무리 지어야 할 거 아니에요. 하지만 15층을 올리기 위한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연달아 계속해서 안 좋은 일이 발생했대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다른 동을 공사하는 인부들은 뭐 다치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었는데 이 214동을 공사하던 인부들은 작업을 못할 만큼 크게 다친다던지 현장에서 자꾸 헛걸보고 그랬답니다. 저는 이게 단순한 소문인지 아니면 정말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공사를 14층에서 마감할 수밖에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15층까지 마저 올리지 못할 만한 여러 가지 큼지막한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겠죠? 하지만 이런 소문에 더 힘이 실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지금 이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 214동에 사시는 신선음료 배달하시는 아주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갑자기 뭐 이유도 없이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지가 모여있다 보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삽시간에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어른들이야 집값 떨어지는 거 걱정하고 계셨겠지만 애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소문이 더해지고 있었죠. 야, 너희들 그거 들었어? 밤에 214동 꼭대기를 바라보면 웬 남자 귀신이 서서 아래를 내려다본대. 그게 정말이야? 내가 들은 건 밤에 어떤 아줌마 귀신이 복도를 왔다 갔다 한대. 이거는 우리 옆집 누나도 봤다던데? 두 번째 이야기는 제 친구한테 들은 짧은 괴담인데요. 1인칭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그냥 재미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직장 문제로 한 복도식 아파트에 이사를 했거든? 그냥 뭐 오래된 아파트긴 했지만 실내가 깨끗하고 좋아서 그냥 만족하고 계약하고 들어갔지. 그런데 아파트 복도 난간이 고작 내 명치 정도 높이라 오갈 때마다 아래가 보여가지고 되게 아찔하더라고. 그러던 어느 날 한밤중에 내가 정말 고요하게 자고 있었거든? 근데 진짜 아파트가 울릴 정도로 바닥에 뭔가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야. 나는 자다가 말고 그 소리를 듣고 너무 놀라서 잠에서 깼지. 근데 그 소리를 딱 들은 느낌이 뭐 가스 폭발 이런 거 아니고 자동차끼리 부딪히는 그런 소리도 아니었어. 뭔가 굉장히 둔탁한 뭔가가 쾅 떨어지는 소리였거든. 그래서 에이 설마 뭐지? 하고 문을 열고 아파트 복도로 나가봤어. 그렇게 밖으로 나가자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층 세대 사람들 몇몇도 그 소리를 들었는지 문 열고 복도에 나와서 막 그 아파트 난간을 쥐고 아래를 바라보고 있더라고. 그런데 사람이 떨어지거나 한 것 같진 않고 언제 그 소리가 났냐는 듯 단지가 되게 조용하더라고. 그리고 다음날 출근을 하며 단지를 걸어가면서 쓱 봤는데 뭐 깨끗하더라고. 아무튼 나는 그날 일을 마치고 퇴근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택배를 찾으려고 경비실에 잠깐 들렸어. 그때 나는 경비실에 들린 김에 어제 일이 떠올라서 아저씨께 여쭤봤어. 어젯밤에 쾅 소리가 났는데 그게 혹시 뭐였는지 아시냐고. 나 말고 다른 호수 사람들도 분명히 이 소리를 들은 것 같다. 내가 이렇게 엽죽자 경비 아저씨께서 이러더라고. 아, 그러셨어요? 보자. 어제가 벌써 그날이었구나. 이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전에 여기 살던 젊은 청년 한 명이 술에 취해서 밤늦게 집에 들어오던 중에 이렇게 몸을 비틀거리다가 그만 실수로 그 난간 아래로 떨어져서
그대로 죽고 말았대. 그리고 그 뒤로 그 남자가 죽은 기일만 되면 밤중에 한 번씩 쿵 소리가 나서 이게 무슨 영문인지 나처럼 물으러 오는 사람이 해마다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신기했던 건 이게 일부한테만 들리는 환청 같은 건지 그걸 못 듣는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하더라고. 때는 바야흐로 2005년. 당시 군입대를 한 달가량 앞두고 저랑 친구들은 추억 만들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친구들끼리 동네 호프집에 모여 있었는데 그중 한 녀석이 잊지 못할 추억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하면서 흉가 탐방을 나서 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알아본 데 있냐? 이렇게 물었더니 흉가 카페 같은 데 뒤져보면 있지 않겠냐는데 얘도 그냥 계획 없이 지른 말이었어요. 당시 그 자리에 저를 포함해서 총 4명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가네마네 왈가왈부를 하다가 그런 흉가 한번 보자고 멀리까지 가는 건 시간 낭비 아닐까? 차라리 그 시간에 우리 다른 걸 하자. 이렇게 결론이 나려던 찰나에 한 친구가 야, 그럼 흉가 근처에서 야영할 거 생각하고 지방에 알려지지 않은 흉가를 직접 찾아보자. 이러는 겁니다. 저희 모두는 거기에 구미가 당겼는지 다 동의를 했고 3, 4일이 지난 뒤에 친구가 아빠 차를 빌려왔어요. 저희는 그 차 트렁크에다가 텐트랑 삼겹살 구워 먹을 것들만 챙겨가지고 강원도 정선으로 행선지를 정하고 출발했습니다. 딱히 거기 정선에 목적지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시골이다 보니까 오며 가며 폐가나 흉가 같은 걸 더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거란 저희만의 계산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강원도의 산길과 논길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오전부터 오후까지 폐가 한 6, 7곳 정도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노을이 질 무렵에 산자락 아래 언덕에 있는 한 폐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뼈대가 나무로 되어 있는 폐가였고 담장은 없었지만 어디까지가 마당인지 그 경계를 알 수는 있었습니다. 그리곤 폐가 안으로 들어가서 집 안 채 여기저기를 구경하다가 방 한 구석에 버려진 액자를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액자 안에는 한 5, 60대쯤으로 보이는 아저씨 사진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사진을 보고 예전에 여기 살던 사람이구나 하고 가볍게 생각을 하고 마저 집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나서 주변에 가깝게 붙어있는 이웃집도 잘 안 보여서 여기 마당에 자리를 잡자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폐가 마당에다가 텐트를 치고 그때가 저녁 먹을 시간이라 바로 브루스타와 후라이팬을 세팅하고 고기를 구워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고기와 소주를 먹으며 시간을 보낸 저희는 배도 부르고 하루 종일 돌아다닌 피로감 때문에 다 같이 일찍 텐트 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요? 자다가 눈을 뜬 저는 담배를 한 대 피려고 텐트 앞으로 잠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진짜 심장이 내려앉을 뻔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일 땐 몰랐지만 어두운 밤에 고요한 폐가에서 혼자 담배를 피려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텐트로 들어가서 후레쉬를 집어들고 나와 불을 켜고 담배를 피고 있었는데요. 저는 괜히 이리저리 후레쉬 불빛을 비춰보다가 마루에 웬 아저씨가 걸터 앉아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그 시간에 그런 곳에 누가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막 심장이 벌컥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아저씨가 지금 남의 집에서 뭐 하는 거야?
나가라고. 너무 놀란 저는 말을 막 더듬더듬거리면서 네? 여기 주인이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갑자기 인상을 팍 쓰더니 당장 나가! 이러면서 성질을 내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주인이 없는 데인 줄 알았어요. 저는 뭔가를 생각할 여지도 없이 텐트로 뛰어들어와서 친구들을 깨웠어요. 야, 여기 주인 왔어. 주인이 있는 집이래. 얼른 나가자. 하고요. 그렇게 비몽사몽한 친구들을 깨워서 텐트 밖으로 나왔는데 조금 전까지 마루에 있던 집주인이라던 그 아저씨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남의 집이라고 하니까 일단 저희는 텐트를 다 걷어버렸고, 텐트를 걷고 나서는 주변에 뭐 숙박업소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다 같이 차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끼리 차 안에서 와, 저런 집도 주인이 있구나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집에서 잠깐 봤던 그 사진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사진을 봤을 때 이걸 기억해야겠다 하면서 막 집중해서 본 게 아니었기 때문에 어렴풋이 기억이 나고, 또 마루에 있던 아저씨도 순간적으로 본 거라 제가 확신은 못하지만 되게 비슷한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아침이 올 때까지 차에서 조금 더 눈을 붙였습니다. 그리곤 머지않아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해가 들기 시작하면서 주변이 밝아졌고, 멀찍이 어제 묵었던 그 폐가를 바라보는데 제 생각엔 영락없는 빈집인 거예요. 그리고 가만 생각해보니까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 늦은 시간에 집주인이 거기에 뜬금없이 찾아온 것도 말이 안 되고, 거기에서 잘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거기에 무슨 감시 카메라가 있던 것도 아니었고요. 하여간 의문을 뒤로 한 채 해장을 하자며 차를 끌고 언덕길을 슬금슬금 내려가는데, 맞은편에서 한 어르신이 경운기를 끌고 올라오고 계셨습니다. 저는 친구한테 잠깐 차를 세워보라고 한 뒤에 창문을 내리고 그 경운기 어르신께 여쭈었어요. 손가락으로 폐가 쪽을 가리키면서 혹시 저기에 있는 집 아시냐고 그렇게 묻자 거긴 왜? 하고 다시 묻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저 집 주인이 있냐? 이렇게 여쭈었어요. 그러자 딱 보면 모르나 그런 집에 주인이 어딨어? 이러십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저 집 마당에서 야영을 하다가 집주인을 만났다 이랬더니 그 어르신이 되게 어이가 없다는 듯이 피식 웃으시면서 하이 참 그게 뭔 소리야. 그 집 양반 죽은 게 벌써 10년이 넘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어젯밤에 그 아저씨를 본 건 친구들 중 유일하게 저 혼자였는데요. 저 분명히 똑똑히 봤습니다. 친구들도 저보고 진짜로 본 게 맞냐고 되물었지만 제가 아무리 장난을 쳤을지언정 굳이 텐트를 접고 차에 가서 잤겠냐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일단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여기서 제 친구의 소름 돋는 후일담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다음에 한 번 더 제보해드리겠습니다. 이건 당시 아버지의 차를 빌려가지고 왔던 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폐가 탐방을 마치고 돌아온 뒤 한 열흘 정도가 지난 뒤였는데요. 그 친구가 저희한테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너네 혹시 거기 다녀와서 뭐 이상한 거 없었어? 저는 그날 그 일 이후에는 뭐 별거 없어서 괜찮다고 답장을 했죠. 그러자 호프집에서 가볍게 맥주 한잔하면서 이야기하자면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시간이 되는 저랑
그 친구랑 단 둘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저랑 친구랑 만나자마자 친구가 아버지에게 핀잔 무지 들었다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바로 어제 아버지께서 친구에게 물어보더랍니다. 너 저번에 아빠 차 끌고 어디 갔었니? 혹시 이상한 데 다녀왔니? 그 질문에 친구는 뜨끔하더랍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 차를 빌리면서 친구들과 캠핑을 갈 거라고 차를 빌렸지 흉가를 다녀올 거라고는 전혀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아버지의 질문도 질문이지만 그 말투나 표정이 뭔가를 알고서 질문하는 것 같아서 그냥 이실직고 했대요. 시골 마을에 버려진 폐가 마당에 텐트를 치고 고기를 먹고 왔다. 이렇게 솔직히 대답을 했대요. 그러자 아버지께서 다시 한번 되물었대요. 너 똑바로 말해봐. 혹시 여러 군데 들렸니? 이쯤 되니까 친구도 뭔가 막 무서운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고 있나 싶어서요. 아빠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자 아버지께서 에휴, 밥 먹고 할 짓이 그렇게 없더냐? 하고 핀잔을 주시더니 평소에는 귀신의 귀자도 안 믿던 아버지께서 갑자기 주방에 찬장에 있던 김장용 굵은 소금을 한 컵 담아서는 집 밖으로 나가더래요. 걱정이 된 친구는 아빠를 따라서 밖으로 나갔는데 아빠가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에 밖에다가 소금을 팍팍 뿌리시더니 문을 열고서는 앞좌석과 뒷좌석에도 소금을 사정없이 뿌리더랍니다. 친구는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빠 뭔데? 대체 왜 그러는데? 하면서 물었더니 아버지께서 한숨을 푹 내쉬더니 지난 며칠 동안 있었던 일을 말씀해 주셨대요. 한 번은 아버지가 늦은 밤에 퇴근 중이셨대요.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막 듣고 있었는데 선명한 건 아니었지만 중간중간에 되게 거슬리게 어디선가 노래를 따라서 흥얼거리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지 싶어서 집중을 하면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대요. 하지만 분명히 웬 여자와 아이의 목소리였다고 해요. 아무튼 그렇게 운전을 해서 주차장에 다 와서는 차를 세우고 내리려는데 뒷좌석에서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아주 선명하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부정할 수 없을 만큼 그 소리가 선명했지만 눈에 보이는 게 없었기 때문에 주차장 어딘가에서 들린 걸 잘못 들은 거라 생각하고 집으로 올라왔대요. 그런데 얼마 뒤 대박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그날도 아버지가 일이 늦게 끝나셔서 밤 늦게서야 차를 몰고 집으로 오고 계셨다는데요. 그러던 중 교차로에서 빨간불 신호대기에 멈춰 있다가 신호가 바뀌어서 출발하는데 갑자기 갓길에 있던 순찰차가 아빠 차에 따라 붙더랍니다. 그러더니 아버지 차대번호를 부르면서 갓길로 세우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아버지는 뭔가 싶어서 차를 댔더니 경찰관 분들께서 차 쪽으로 딱 오시더니 어? 하면서 놀라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경찰관 분들한테 나 뭐 위반한 거 없는데 왜 그러냐 하고 여쭈었더니 경찰관 분들께서 이러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동승자가 썬루프 밖으로 고개 내밀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러더래요. 그런데 분명히 차에는 아버지 혼자뿐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앞좌석, 뒷좌석 창문을 다 내리고 그 내부를 확인시켜드렸고 경찰분들도 뭐지? 하며 의아해하면서 집으로 다시 보내주셨대요. 그래서
아버지는 운전대를 잡고 다시 집으로 출발했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에 아버지는 집에 오는 내내 긴장한 채로 올 수밖에 없었대요. 그리고 마침내 집에 도착해서 차를 대놓고 내려서 주차장 출입문 쪽으로 걸어오다가 요즘 왜 이러지? 이러면서 잠깐 뒤를 돌아 차를 봤는데 글쎄 닫혀있는 자동차 썬루프와 천장 위로 대여섯 명의 귀신이 고개를 내밀고 머리를 사정없이 좌우로 흔들고 있었대요.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차를 운행을 할 때는 일터와 집 위주로만 왔다 갔다 하니까 전혀 의심할 게 없지만 친구가 차를 빌려 나갔다 온 곳이 의심스러워서 또 이상한 데 다녀왔냐 하고 먼저 물어본 거였대요. 아버지는 처음에 얘가 어디 가서 뺑소니라도 쳤나? 이런 생각도 했다가 그러기엔 차가 너무 멀쩡하고 그 머릿수도 많아서 얘가 분명히 어디 가서 귀신을 붙여왔구나 하고 생각을 했대요. 그 당시 저희가 흉가 탐방을 갔을 때 폐가를 한 6, 7곳 정도 들렸거든요. 아마 거기 있던 잡기들을 하나하나씩 다 붙여온 것 같아요. 다행히도 그것들이 악귀나 원한이 있었던 건 아니었는지 아버지가 소금을 잔뜩 뿌린 뒤로는 다시 보이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랑 친구들은 모두 군입대를 하면서 이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불과 1년 전에 겪은 일입니다. 저는 교대 근무의 특성상 평일 주말 상관없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주로 차가 안 막히는 평일에는 낚시를 자주 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동생과 함께 평일 주간 근무를 마치고 인터넷에 홍천강 낚시 포인트를 검색해서 몇몇 장소를 정하고 함께 떠났습니다. 하지만 검색했던 장소에 도착할 때마다 수심이 너무 낮거나 진입하기 힘든 장소밖에 없어가지고 저희는 새로운 곳을 직접 찾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했죠. 그렇게 장소를 고민하던 중 서울의 여의도처럼 홍천강에도 중앙에 섬처럼 생긴 곳을 찾으면 수심이 깊은 곳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소나미 섬이라는 곳을 찾아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곤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데 길은 포장도 안 되어 있고 나무도 정리가 하나도 잘 되지 않은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입구에 도착하려는 순간 여기 화면에서처럼 길이 막혀 있는 걸 발견했고 저희는 엄청 허탈해했죠. 그래서 낚시는 깔끔하게 포기하고 캠핑이라도 하고 가려고 그 건너편에 있는 마곡 유원지에 터를 잡았습니다. 도착해보니까 시간은 이미 새벽 2시나 되었고 주위에는 저희 말곤 사람도 전혀 없었습니다. 시간이 늦었던 만큼 저희는 텐트부터 치고 부랴부랴 삼겹살을 굽고 술도 한 잔 걸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저희 맞은편 소나미 섬 쪽에 있는 산에서 보트의 엔진 돌아가는 것 같은 소리 있죠? 그런 소리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켜졌다 꺼졌다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인데 왜 하필이면 이 새벽 시간에 보트를 고치려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소리가 불규칙하게 들려왔고 저희는 너무 거슬려서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랜턴을 한번 비춰봤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들리는 곳을 밝혀보니 그곳엔 전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자꾸 신경을 쏟다 보니까 밥을 제대로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별일 아니다, 신경 끄자 하고서 얌전하게 밥을 먹고 있는데 이게 몇 분 후에 계속 그 거친 엔진 소리가 나서 짜증이 나는 바람에
저기요, 거기 누구 계세요? 이렇게 좀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는데요. 그때 그 모터 돌아가는 소리가 딱 멈추더라고요. 그리곤 뭔가 산비탈 바스락거리는 소리 있죠? 이게 랜턴의 범위 바깥 어디선가 들리는 거예요. 처음엔 그게 어딘지 감을 못 잡다가 어느 순간 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딘지 랜턴을 이리저리 비추다가 저희는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랜턴을 비추던 산 쪽이 아니라 그 산자락 아래에 어느샌가 하얀색 소복을 입은 여자가 우두커니 두 발을 물에 담그고 서 있는 거예요. 아저씨, 여기에요. 그 장면에 너무 놀란 저희들은 곧장 텐트 안으로 뛰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텐트 안에서 같이 갔던 동생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려 해도 결론은 귀신으로 모아질 수밖에 없었죠. 한번 잘 생각해보자고요. 새벽 2, 3시에 누가 하얀 소복을 입고 그 물에 두 발을 담그고 있겠어요. 그리고 또 모르는 거죠. 그 여자가 서 있던 곳이 알고 보니 수심이 엄청 깊었을지도요. 그 이후 떨리는 마음으로 텐트에 누워 잠을 청했지만 역시나 잠은 오지 않았고 그때 갑자기 일기예보에도 없었던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아까 그 여자 설마 사람은 아니겠지? 그지?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아침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그날을 생각하면 물가 근처에서 밤낚시를 하는 건 좀 망설여지게 되네요. 이 이야기는 저희 가족이 살던 한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충청도에 살았는데 아버지께선 저를 서울로 대학교를 보내고 싶어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제가 최소한 고등학교 3년은 서울에서 보내시길 원해 하셨고 아무래도 그게 대학을 가고 나서도 좋다고 판단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당시 아버지께선 서울 쪽으로 집을 알아보시는 한편 가게도 이전할 준비를 하고 계셨죠. 그러던 중 아버지는 지인의 추천으로 경매로 나온 집들을 알아보게 되셨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운이 좋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한 아파트를 낙찰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기존 집주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몇 번씩 서울에 왔다 갔다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모든 게 정리된 후에 저희 가족은 충청도의 집과 가게를 정리하고 서울 강북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희 집은 8층이었어요. 그렇게 지방에서 벗어나 서울에서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는데요. 이사하고 처음 1년 동안은 아무 일 없이 잘 지냈는데요. 사건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쯤이었어요. 그때는 학교에서 본격적으로 보충 수업에 야간 자율학습까지 하던 때였는데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항상 피곤에 쪄들어 있었지만 저는 한두 시간이라도 더 공부를 하고 자곤 했어요. 왜냐하면 곧 있으면 3학년이고 또 수시 지원하려면 내신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던 어느 하루는 아주 피곤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는데 꿈을 하나 꾸게 됩니다. 그 꿈은 너무나도 생생했는데 그 꿈 속에서 저는 까만 연기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딘지 둘러보는데 흐렸지만 분명히 저희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연기 사이로 누군가의 처절한 절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순간 너무 놀라서 잠에서 깼는데 어느덧 학교 갈 준비를 해야 될 시간이었어요. 아주 짧은 꿈이었지만 너무 생생해서 잠을 전혀 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 덕에 그날은 학교에 나가서도 계속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근데 사람 생활이 리듬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한번 패턴이 깨지고 나니까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땐 어제보다 더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는데요. 그날도 어제의 연이어서 꿈을 또 꾸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모르게 잠이 들어 꿈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제 손과 발이 타들어가는 듯 너무 뜨거워서 주변을 살폈는데 까만 연기와 함께 집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어두운 와중에 막 뜨거운 느낌이 너무 생생해서 팔짝팔짝 뛰면서 현관을 찾으려고 하는데 도무지 못 찾겠는 거 있죠. 그러다 거실에서 어제와 같은 누군가 절규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글쎄 어떤 아줌마가 얼굴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다 타버린 채로 막 땅을 치며 절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잠에서 깼는데 순간 진짜 불이 난 거 아닌가 막 주변을 둘러봤다니까요. 그 정도로 꿈이 엄청 생생했어요. 저는 처음에 이 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그냥 이래서 수험생 하는구나 싶었죠. 단순히 공부에 지쳤기 때문에 악몽을 꾼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 꿈은 며칠간이나 계속되었고 그때마다 뭔가 새로운 장면을 보여주면서 어떤 상황을 상기시키려는 것 같았어요. 한 주간 그런 꿈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저는 완전히 녹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이 찾아왔어요. 보통은 일요일날 집에서 쉬더라도 TV를 보거나 가족과 외식을 하고 그랬는데요. 그날은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오후 늦게까지 정말 16시간도 넘게 계속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저녁 먹을 시간이 다 되어서야 일어났는데 엄마 아빠는 그런 저를 걱정하며 어디 아프냐고 묻더라고요. 평일엔 제가 아침 일찍 학교에 가고 또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부모님과 충분히 대화할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요. 그날은 제가 부모님께 요즘에 계속되는 집에 불이 나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표정이 되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곤 저한테 정말이야? 언제부터 그랬어? 이렇게 몇 가지를 묻더니 이후에는 별말이 없으셨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놀란 표정은 진짜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되었는데요. 아마 목요일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도 여전히 꿈을 꿨는데 이젠 그게 꿈을 넘어서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날도 여지없이 꿈을 꾸고 학교에 갔는데 알 수 없는 두통과 구토가 동반되어서 진짜 그날은 도저히 버티지 못하고 조퇴를 한 뒤에 집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그렇게 현관 비밀번호를 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이 시간에 부모님의 신발이 있네요. 그런데 거실에 있던 부모님이 저를 보시더니 화들짝 놀라시더라고요. 게다가 옆에는 웬 낯선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아줌마는 무당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자초지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집은 불이 나서 사람이 죽었던 집이에요. 잠깐 시간을 돌려 아버지가 이 집을 낙찰받은 시점으로 되돌아가면 집주인이 아버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은 이 집을 빼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빚 갚을 돈도 없어서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간 거라
그 사람은 최대한 안 나가고 버티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그 주인을 내보내려고 했고, 결국 그 주인이 나가게 되었는데, 이사 가는 날 아버지한테 이런 악담을 퍼붓더랍니다. 이 집이 불나서 사람 죽었던 집인 거 알기나 해? 돈 들여서 다 수리하고 고쳐놨더만 나 이렇게 쫓아내고 어디 한번 잘 사나 봅시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크게 담아두진 않았어요. 그냥 그 사람이 나가는 김에 객기 부린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제가 말한 꿈 이야기들을 듣고 나서 문득 그 말이 떠올랐던 거죠. 그리고 나서 야, 이거 그냥 넘어갈 게 아니구나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수험생인 제가 신경 쓰지 않도록 제가 학교 간 사이에 무당을 알아보고 집에 데려오신 건데요. 그날 하필 제가 조퇴하고 집에 돌아오는 바람에 그걸 다 들키게 되신 거예요. 아무튼 그 무당이 저희 집에 있는 귀신의 원한이 워낙 강하다면서 이거 그냥 불난 게 아니라 방화 같은데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곤 당장의 제 상태 때문에 굿도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굿도 굿인데 집의 기운 자체를 무시하지 못한다면서 저희 아버지한테 빠르게 이사를 가라고 그렇게 추천하더라고요. 다행히 굿을 하고 나서는 그 꿈을 꾸지도 않았고 건강도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저희 가족은 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집의 전주인도 이 집의 기운 때문에 빚더미에 앉은 게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중에 저희 집 이삿짐 싸던 날 아버지가 동네 마트에 물어보셨대요. 그런데 마트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저 아파트 몇 층이었더라? 하여간 예전에 가족끼리 싸우다가 집에 불 질러가지고 막 아줌마 죽고 그랬어요. 그때 참 난리도 아니었지. 이러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무당의 말이 맞았던 거예요. 저는 낚시에 미쳐있는 28살 남자입니다. 제가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전라북도 군산시 계야도라는 섬에서 제가 실제로 겪었던 미스테리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낚시에 미쳐 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저는 제 몸에 줄 묶고 절벽에까지 내려가서 낚시를 하곤 했어요. 게다가 저는 유명한 포인트로는 절대 낚시를 다니지 않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다녀간 자리는 이미 파손이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저는 흔히 낚시 용어로 생자리를 찾아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발견한 계야도라는 섬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은데 오히려 가까워서 그랬을까요? 낚시인들이 많이 찾지 않는 그런 섬이었습니다. 저는 그 점을 파악하고 계야도로 낚시를 떠났고 거기서 일명 생자리를 찾아서 완전히 잭팟을 터뜨리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그곳에서의 손맛을 잊지 못하고 다시 한 번 더 계야도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일기예보에서 저녁에 태풍이 온다고 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낚시에 미쳐있던 저는 그렇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계야도에는 2번의 배편이 있기 때문이죠. 아침 8시 배하고 오후 3시 배인데 저는 아침 8시에 계야도로 들어가서 오후 3시에 다시 배 타고 나오자 하는 그런 계획을 품고 폭풍전야에 계야도로 겁없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한 20분 정도 배를 타고 섬으로 들어가서 낚시를 시작했고 그날은 희한하리만치 고기가 물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루한 낚시는 계속되었고 어느덧 시간은 오후 3시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를 타기 위해서 시간 맞춰서 다시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부슬부슬 내리던 빗방울이
점점 거세지기 시작했고 하늘은 어두운 구름으로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파도도 점점 거칠어졌고 바람 또한 캐스팅이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 세게 불기 시작했죠. 그제서야 생각이 들었죠. 아, 불사. 기상청을 믿은 내가 바보였구나 하고요. 태풍은 기상청이 예상한 시간보다 훨씬 더 빨리 한반도에 상륙했고 저는 태풍 한가운데 게하도라는 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배편 아저씨께서 항구로 나오셔서 큰 소리로 외쳤죠. 어이, 배 안 뜬디야. 다들 들어가더라고. 우려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태풍은 하루 만에 끝나는 태풍이 아니라 적어도 한 3, 4일은 한반도에 상륙해 있는 태풍이었죠. 저는 옷도 먹을 것도 없이 게하도라는 섬에 갇히게 되었죠. 그리곤 부랴부랴 종선을 알아봤습니다. 종선은 선장님 개인이 개인 선박을 이용해서 돈을 받고 원하는 장소까지 데려다 주는 걸 말합니다. 하지만 종선비를 10배로 드린다고 해도 태풍이 오는 바다에서 종선을 나갈 선장님은 아무도 없었고 지금 배를 묶어놓기도 바쁜데 종선이 말이 되냐면서 다들 미쳤다고 얘기하셨죠. 그렇게 종선을 알아보다가 어떻게 한 선장님과 인연이 닿았고 그 선장님의 펜션으로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말이 펜션이지 거의 민박집에 가까운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방에 들어가서 씻고 나니깐 한결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런데 당시 옷은 한 벌밖에 없었기 때문에 발가벗고 이불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놓이는 것도 잠시. 태풍이 부는 섬은 정말 무서웠습니다. 제가 과장이나 오버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바람에 건물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 제 직장 동료와 상사들한테 이 상황을 알렸고 부모님과 친구들이랑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없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저녁이 되었고 그때 선장님께서 저녁 먹으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처음엔 젖은 옷을 다시 입고 나가는 게 찝찝해서 거절할까도 했지만 배도 고프고 또 혼자 있으니까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그 주방 겸 식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거기 나가보니까 다른 주민분들도 좀 계셨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를 마친 뒤 저는 방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쯤 제 옆방에서 동남아? 베트남어? 하여간 그 외국어로 떠드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muốn đi về nhà, tôi muốn ăn phở. 하지만 게하도에는 동남아 분들이 워낙 많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잘 준비를 하려는데 제가 젖은 옷을 계속 입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며칠을 더 갇혀 있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옷이라도 잘 빨아놔야겠다 생각을 하고 옷을 샴푸로 빠는 김에 저도 한 번 더 씻고 다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빤 옷을 바닥에 깔아놓고 머리를 말리려고 거울을 봤는데 이 사람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거울 속에 내가 그 이전부터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약간 기분이 엄청 오싹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거울 속에 내가 진짜 내가 맞는지 확인해 보려고 거울 앞에 다가서서 아이유에오 이렇게 고개도 꺾어보고 했는데 그 모습조차 기분이 그래서 그런가 되게 기괴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 마음 상태가 뒤숭숭하니까 그런 거겠지 하고 생각을 하고는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말리고 있었는데 그때 거울에 입김이 서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별 생각 없이 뭐야? 하고 손으로 거울을 닦는데 그 입김이 거울 바깥이 아니라 거울 그 자체에서 이렇게 번지더라고요. 그때 저 진짜 너무 놀라서 빨아놨던 젖은 옷 입고 문 밖으로 뛰쳐나가서
아까 사장님이 있던 그 주방 겸 식당으로 갔는데 거기에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장님 하고 막 불렀는데 아무 대답도 없고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게 공포에 질려있던 상황이다 보니 문득 생각이 난 게 그 옆방의 동남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방에 가서 대책 없이 막 문을 두드렸어요. 그런데 방금까지도 그렇게 떠들고 있던 방이 너무나도 고요했고 제가 막 문 두드리면서 저기요 하고 불러도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 안쪽에서. 그래서 그 옆으로 난 불투명한 창으로 그 방 안을 들여다봤는데 아무도 없었다는 듯이 너무 고요했고 TV도 틀지 않은 듯 빛 한 점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선장님은 전화도 안 받고 밖에 있자니 태풍 때문에 막 천둥번개가 몰아치고 비바람이 거세게 부는데 이것 또한 못할 짓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일단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들어가서 거울은 쳐다볼 생각도 안 하고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생각해봤어요. 태풍이 거세게 몰아치는 이 섬에서 제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그냥 내일이 오기만을 버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어쓰고 유튜브를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신경 쓰이고 무서운 것은 옆방에서 들리는, 아니, 지금은 우리 방에서 들리는 동남아 사람들의 목소리였습니다. Em đi về nhà. Chị muốn ăn phở vợ. 그 소리에 저는 귀를 막고 있다가 기절하듯 잠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초새벽쯤이 되었을 때야 저는 잠에서 일어났고 그때 저는 말리기 위해서 꺼내놨던 제 낚시 장비들을 챙기다가 두려움 반, 호기심 반에 거울을 한번 쳐다봤습니다. 뭔가 지금은 괜찮아졌을까? 하고 확인하고 싶은 심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 제가 눈을 사정없이 깜빡거리고 있는 장면을요. 그걸 보자마자 이 감당 안 되는 공포감에 그대로 방에서 뛰쳐나왔고 다행히 그 주방 식당 쪽 문이 열려 있어서 글로 뛰쳐 들어갔어요. 선장님은 눈이 휘둥그레지며 저를 쳐다보셨고 저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하소연하듯이 선장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선장님은 오히려 지금까지 이 펜션에서 귀신을 봤다는 사람도 없었고 누가 죽어나간 적도 없다. 헛소리하지 말라. 이렇게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선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뭘 감추려고 한다든지 거짓말을 하는 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더니 정말 겁먹은 저를 보고선 그럼 일단 방을 바꿔줄 테니까 옆방 쓰고 있어라 이러는 거예요. 그 옆방은 동남아 사람들이 있는 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선장님께 어제 거기 사람이 있지 않았냐고 계속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부터는 진짜 선장님도 소름이 돋으셨는지 뭐라고? 어제 이 펜션에 자네 혼자 있었어. 그 순간 둘 다 꼿꼿이 얼어버렸고 저는 제가 분명히 어제 들었다. 그러니까 한번 확인이나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둘이 그 방문을 열어서 확인해봤어요. 그런데 너무나 정리정돈이 잘 된 그냥 말 그대로 빈 방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일단 서둘러 짐을 챙겨 나왔고 다행히도 날씨가 어느 정도 좋아져서 항구에 나가 낚시를 하면서 제발 배야 떠라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항구 관리자분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셨죠. 어이, 배 떴디야. 그 순간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고 그렇게 배를 타고 육지에 나와서 땅을 밟으니까 진짜 육지의 소중함을 알겠더라고요. 정말 고향에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인데요. 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섬에서 죽은 귀신은 섬을 벗어날 수 없다고요.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니까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인데
그 섬에서 죽은 동남아 노동자의 혼령이 그 섬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강한 태풍이 몰려오니까 아마 그 펜션으로 잠깐 들어온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저한테 장난도 건 거고요.